폭락, 폭등, 폭락, 폭등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상따가 최고다. 털린다. 털린다는 거죠. 털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여의도의 최근에 올해 가장 큰 스타로 부각되신 김규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의 스타들의 코너거든요. 여의도의 스타가 되신 기분이 어떠신지? 네. 스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같이 하긴 했지만 세이브 코스피라는 운동을 했었고 그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쨌든 주주 환원이든 거버넌스든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느끼셨던 소감이랄까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먼저. 네. 우리 이효석 이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시작을 한 거였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겠는데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훨씬 관심도 많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실 때 보면은 뭐랄까 정말 그 열정, 분노 이런 쌓여있던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끼고 참 잘했다 이런 운동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든 뭐 청와대 청원도 해가지고 뭔가 제도 개선까지 이르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반응들이 아니 무슨 뭐 청와대 청원 뭐 어차피 대통령도 바뀌는데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약간 좀 그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청원을 해가지고 한 35,000분 정도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어서 저는 좀 내심 속으로는 좀 더 잘했으면 됐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아마 기존에 비교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눈높이를 보면 여기 있지만 기존엔 여기 있다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절대 수치보다도 사실은 이런 입법에 대한 입법 청원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입법 청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 5번 한 거예요. 5번이나 됐어요? 그럼요. 그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미국에 있는 달튼이라는 헤지펀드의 임성윤 매니저가 한 2년 전에 이와 아주 비슷한 그런 입법 청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는 10,000명인가? 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실망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다는 경험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입법 청원이 있었는데 사실 큰 반응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사님께서 제안했을 때 흔쾌히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35,000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숫자가. 그렇군요.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갈 길이 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작이 나쁘지 않다라고 스스로 저희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제 모시고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은 거버넌스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 자체가 거버넌스 이거는 뭐 사회운동인가? 좋은 일인가?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돈 버는 거랑은 관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대표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거버넌스 운동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주가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감각적으로는 그래 주주를 위해서 잘하면은 주가가 그래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모셨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세이브 코스피라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대주주, 일반주주, 경영진, 임직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 공영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자 그런 시장을 만들자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PBR로 봤을 때 한국 코스피가 1.0, PBR 1.0을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만이 1.8 추세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느냐?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만
디스카운트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이다. 거버넌스 리스크는 주주 환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이 주주 환원율이 70% 정도 되고요. 글로벌 평균이 70%고 미국은 뭐 90% 이상이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100%가 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배당 가능 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빼면 25%가 안 돼요. 전체 주주 환원율 평균이. 네. 삼성전자를 합치면 한 32%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만 얘기를 하니까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그럼 북한과의 지정학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만도 마찬가지잖아. 솔직히 거기서 마찬가지잖아. 한국과 북한을 보면은 한국이 경제력에서는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중국과 대만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꾸로죠. 그리고 틈틈이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이 계속 우리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국 양제일 뿐이고 일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흐름이 나오면 바로 반박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한다. 라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도 1.8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쟁 리스크는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이건 주주 환원율의 문제다. 주주 환원율의 문제다. 대만은 70%고 한국은 25%인데 그 주주 환원율이 어떤 식으로 밸류에, 페어 밸류에, 그 주식의 페어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포뮬러를 통해서 현재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다모다란 교수님이나 뭐 어떤 재무 이론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데 그 포뮬러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가치 평가하는 데서 가장 기본 모형이라고 하는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서 왜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밸류에이션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다몬다란 교수님 책이나 아니면 강의나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다몬다란 교수님 네네,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네. 한 40만 명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많이 보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적정한 주가라는 게 계산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정한 주가는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거래된다. 왜 이렇게 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거래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적정한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제가 PPT 파일로 한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전략에서 소위 거버넌스를 관심 있게 보는 투자 전략을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어 밸류 내재 가치가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측정해 가면서 주가가 그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라고 아래에 있으면은 매수 위에 있으면 매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가치 투자 전략이고 그 가치 투자 전략의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추세선 이 주가가 만약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중심선 요거를 간단히 말씀 추세선이라고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치 투자 펀더멘털리스트들은 내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intrinsic value 또는 공정 가치, 본질 가치, 장기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한 말이네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재 가치, 공정 가치, 그리고 또 장기 가치, 본질 가치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라는 존재가 있는데 기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기업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대답이고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것이 차티스트가 볼 때는 추세선이라고 불러요. 이 기업의 이런 기술적인 주가 흐름이 있을 때 이 기업의 추세선, 주가 운동의 중심선, 추세선이 얼마냐라는 것을 기술적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와 모멘텀 투자자, 기술적 분석 전략 그리고 펀더멘털 전략은 다 같은 산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일 뿐이다. 결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 중심선이 얼마냐 하는 것을 펀더멘털리스트들은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인트린식 밸류 또는 내재 가치라고 해서 부를 뿐이에요. 인트린식 밸류, 내재 가치 그러면 사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내재되어 있는 가치 그렇게 보면 되나요? 좀 내재 가치라 하면 그 자산이 창출해내는 현금, 자산 소유자에게 그 자산이 창출해서
분배해주는 그 현금의 합, 그것을 value라고 보는 관점이 intrinsic value예요. intrinsic이란 말은 네. 내재했단 말인데 네네. 내재란 말은 창출되는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창출되는 현금. 그러니까 그 자산과 자산 소유자가 있잖아요. 네. 자산을 시장에서 매매해서 발생하는 차익이 아니고 네. 캐피탈 게인이 아니고 캐피탈 게인이 그걸 아니고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고 네. 인트린식 게인은 그 자산이 가만히 있을 때 매매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을 때 그 자산으로부터 자산 소유자에게 넘어오는 현금 그것을 인트린식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커머더티는 인트린식 밸류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 그거 들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그렇죠. 없으니까. 뭐 철광석이나 금 이런 것들은 금을 가만히 갖고 있다고 해서 금이 뭐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이 아기를 낳는 건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리 같은 거는 뭐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리가 새끼를 낳으니까 알도 나니까. 그렇죠. 알도 낳고. 그것은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금이나 뭐 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얘들이 새끼를 낳지는 않잖아요. 않잖아요. 근데 기업은 기업이 뭐든 해가지고 뭘 낳죠. 계속 그렇죠. 뭔가 만들어내죠. 그걸 잉여 현금 흐름 또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주주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건 월세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는 채권은 이자가 있고, 그렇죠. 주식은 배당이 있고. 그렇게 보니까 모든 자산이 뭔가가 있네요. 있죠. 뭔가 돌려주네요. 네. 그걸 내재 가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내재 가치라고 하고 그런 자산은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에 가급적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펀더멘털리스트들이 네. 이야기하는 거죠. 펀더멘털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그 자산 소유자와 자산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매해서 트레이딩해서 캐피탈 게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펀더멘털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러한 내재 가치를 갖고 현금 흐름을 갖고 이 기업의 본질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주가가 그보다 한참 밑에 있으면은 매수 그리고 높이 있으면은 매도. 버블이다라는 식으로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또는 철학 이것을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모멘텀 투자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치 투자 전략을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지만 보통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DCF라는 게 이제 많이 쓰시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페어 밸류가 나와요. 네. 여기가 페어 밸류예요. 네. 주가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괴리도가 한 50%의 괴리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왜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죠. 뭐 업황이 나쁜가, 일시적 악재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매크로상의 뭐 이자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었다는 매크로상의 긴축이 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가 다 이유가 없어.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딱 한 가지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다.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사내에 현금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시가총액하고 현금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이 페어 밸류, 인트린식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된 이유는 거버넌스 리스크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차트가 움직이는 이렇게 주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 중심선을 가치 투자자들 또는 펀더멘털리스트들은 내재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추산해내려고 노력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을 추세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 툴을 아주 간단한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서 PER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이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시다가 네. 제가 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좀 끼워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는 암기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암기 과목이다. 암기 네. 과목이다.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펀더멘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하니까 네. 펀더멘털리 내재 가치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롱 네. 매수 그보다 한참 위에 있는 비싼 거는 비싼 것을 숏 네.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하거든요. 네. 그것을 펀더멘털 롱 숏이라고 하는데 해지 전략의 일부고요. 제가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 리스크를 공부를 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나라가 좋아지고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네.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 전략 일부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그 기업의 거버넌스 리스크를 해소할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SM에 대해서도 네. 주주 제한을 하는 펀드가 있었고 네. 많은 펀드들이 최근에는 이러한 거버넌스 리스크를 해소하면 주식 주가가 바로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저도 추구하는 바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 운동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만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어요. 자기만의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추세선을 이 주가가 움직이는 추세선을 측정해내는 자신만의 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나 그러니까 수정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수정해 가야 합니다. 다시 바꿔야지. 그렇죠. 계속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펀더멘털리 이 추세선을 알아내는 포뮬라에는 파라미터 8가지 정도 있어요. 8가지. DCF 모델링을 해보시면은 DCF 모델링 하는 방법 유튜브 다 있습니다. 네. DCF 모델링 이렇게 치시면은 다 있어요. 물론 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을 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이효섭 아카데미에도 그 관련 투자자 있습니다. 있고요. 그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나 그럼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만의 포뮬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8가지 파라미터가 DCF인데 저는 그걸 쓰는데 8가지 파라미터들이 데일리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주의해서 보는 아주 관심 있게 보는 파라미터가 나는 한 2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2가지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중심선에 8가지가 뭔지 외우세요? 암기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할인율,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또는 WACC 채권이 있는 경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할인율. 두 번째는 성장률. 그다음에 영구 할인율. 그렇죠. 그건 뭐예요? DCF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성장 구간이 있고 성숙 구간이 있잖아요. 성장 구간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성장 구간 동안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 동안은 매년 배당이익이나 잉여 현금 흐름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성장을 하지만 여기는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성숙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아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회사는 아주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동안은 몇 %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전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구 성장률이거든요. 그게 성장률을 2개로 나누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테슬라를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지만 아무리 테슬라라도 이게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겠지만 그 성장률 자체가 할인율보다 낮아야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할인율보다 성장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매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10년으로 합산을 하고 디스카운티드해서 할인해서 현가로 하고 그 뒤에 이제 드디어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낮아지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이제 영구 성장률로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1년에서 예를 들어 5년 동안에는 내가 그러니까 좀 성장을 많이 하는 구간에서 연 20% 성장한다. 1년씩 내가 쪼개가지고 그 밸류를 해서 따로 더해놓고 6년 이상 한 거는 그냥 퉁쳐서 이 정도 성장한다 치고 이만큼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1, 2, 3, 4, 5, 6 이상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눠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DCF 모델링이라고 치시면 그걸 이제 익히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익힐 필요는 없지만 이런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문가들이 밸류에이션 하는지 특히 펀더멘털리스트들이 그건 감은 익히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성장률, 장기 성장률, 그리고 장기 할인율, 그리고 프로젝션 기간, 시간, 이 회사는 성장률이 할인율을 넘는 고성장 구간이 몇 년인가? 그게 얼마나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것도 다른 거죠. 1, 2, 3, 4, 5년으로 할 거냐, 6년으로 할 거냐, 7년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구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긴 그것도 판단이 들어가야 되네요. 완전 판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코노믹 모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도대체 몇 년이나 할 거냐?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테슬라가 하는 일을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뺏기는 거고. 그렇죠. 아, 그 시간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테슬라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이 전기차, 배터리, FSD 자율주행, 네. 그리고 뭐 보험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로봇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테슬라의 사업 부문이 지금 현재 압도적 경쟁 우위가 만약 있다면은 이 압도적 경쟁 우위가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러게요. 좋게 보는 분은 게임 끝났다. 100년 내로 이런 기업 안 나온다. 이런 테슬람도 있고. 그렇죠. 테슬람. 네. 모르겠고 나는 PER 100배인 기업은 그냥 투자 안 해. 이렇게 안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PER 100배라는 말 자체가 내년에 버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1년밖에 못 믿겠다라는 개념도 좀 들어가겠네요. 들어가는 거죠. 나는 100배인 기업은 투자 안 해라는 거는 이 기업의 경쟁 우위가 얼마나 존속할지 모르겠고 금방 편물해진다 라고 보는 분은 PER 100배는 어림도 없는 거죠. 전기차 누구나 다 만드는 건데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보수적인 분은 그래서 PER이 보통 20배 이하 아무리 네. 고성장하더라도 그렇죠. 20배 이하인 기업을 찾으려고 하지 진짜 고성장한 이런 기업을 투자 잘 안 하시죠. 그래서 보수적인 분이죠. 들어보니까 진짜 8가지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다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파라미터들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PwC, 딜로이트, PwC 프라이스 워터스 하우스라는 네. 한국의 3일 회계법인과 조인트하고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회계법인. 네. 거기는요 WHEC만 연구하는 팀원이 20명 있습니다. 저도 그 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그 대표님하고 막 얘기했던 그 ERP 계산해 보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했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여의도에서 ERP를 뭘 추정을 하냐 그랬지만 골드만삭스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그 ERP만 추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ERP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적정한 주가 자체가 너무 달라질 때가 끊임없이 시장과 그 시장은 예를 들어서 지난 테슬라가 $700까지 갈 때는 테슬라의 WCC를 높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추정이 들어가는 거고 시장의 생각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적정하다면 그 가격이 적정한 건데 적정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또 너무 싼 거고 저평가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끊임없이 교환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툴, 창 그게 포뮬러예요. 그게 언어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언어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내가 만들고 내가 핸들링하는 그 포뮬러가 있어야지 시장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오른데 그 포뮬러를 다시 계산하면 시장은 그러면 WCC를 지금 한 1% 올렸구나. 라는 식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거죠.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맨날 테슬라 미워 뭐 싫어 뭐 좋아 이렇게만 하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변동성이 희생됩니다. 그 오히려 그죠. 오히려. 네네. 그래서 제가 8가지 말씀 이제 프로젝션 기간 그리고 그 프로젝션 기간 동안 매출 성장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듀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ROE에서 ROE에서 그 프로젝션 기간에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시려면은 모델링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걸 계산하시려면은 매출 성장률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률 나와야 되고 자산 회전율 나와야 되고 그게 듀퐁 분석의 재물 레버리지와 영업 레버리지가 있고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률과 ROIC라고 하는 영업용 자산 회전율 이 이렇게 그래서 듀퐁 분석 레버리지가 세 번 일어나거든요.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8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좀 큰 자산 운용사나 증권사는 그 리서치하는 그런 팀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매일 그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1.7%, 2.5%까지 올리면은 그러면 WCC를 2% 올려서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고 이제 매일 그걸 모델링하면서 페어밸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이러한 포뮬러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배당 할인 모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 이제 복잡한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한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좀 깊이 좀 얘기를 했고 8가지 포뮬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정한
주가를 계산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런 거 녹인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거 간단하게 해보면 그렇죠. 배당 할인 모형. 이것이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소위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중시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퀵 리뷰할 때 쓰는 머릿속으로는 바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네. 소위 연구 가치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다모다란 교수님 교과서나 다모다란 교수님 한국에 나온 번역된 책들도 많이 써요. 네. 주식 투자를 위한 작은 책 이런 책도 있고 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네. 정확히 설명되어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 할인 모형 정도는 네. 알고 계셔야 돼요. 배당 할인 모형이 보통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PER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네. 거기 어떻게 이 공식이 유도되는지는 거기 교과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네, 거의 지금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B가 사내 유보율이에요. 배당 가능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하고 얼마를 사내 유보하는가. 그러니까 돈을 벌면 둘 중에 하나죠. 주주한테 주든가 그렇죠. 아니면 남겨놓든가. 사내 유보율이라는 거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놓은 걸 빼면 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배당 성향이라고 하고 자사주 매입을 포함시키면 주주 환원율이라고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B가 그렇죠. 주주 환원율이 되는 주주 환원율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PER은 결국은 주주 환원율 곱하기 네. 여기 뒤에 있는 공식인데 할인율 빼기 성장률 분의 1 더하기 성장률 그러다 보고 요게 소위 기업 가치입니다. 요게 기업 가치고 기업 가치 곱하기 주주 환원율 하면은 그 기업의 fair PER이 나온다. 라는 것이 배당 할인 모형이에요. 보통 1-B는 빼고 네. PER 적정 PER 계산할 때 할인율 빼기 성장률 분의 1 더하기 G 성장률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G가 3%다.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밑에는 7이고 네. 위에가 4잖아요. 네. 그럼 7분의 4 이렇게 돼서 PER 계산이 되는 건데 그 경우는 사내 유보율이 제로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PER 계산할 때 1- 빼기 B 빼기 경우는 사내 유보율이 제로고 번거 주주에게 다 돌려준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때 페어 PER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한국은 이제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일어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1-B를 반드시 페어 PER 계산할 때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 PER이 20배예요. 네. 그런데 B가 0.2예요. 그래서 아니 0.8. 그러면 이게 0.2가 되잖아요. 네. 80%를 유보하고 20%를 주주에게 돌려준다. 주주 환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0.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PER 원래는 PER이 20배가 적정 PER인데 이 0.2밖에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4배로 PER 4배가 되는 거죠. PER 4배가 이 회사의 적정 PER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할 때 아니 PER이 어떻게 2배, 3배, 3배, 4배 이게 어떻게 돼? 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저기에다 1-B 곱하니까 그렇게 돼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라는 거네요. 그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모다란 교수님의 포뮬러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제가 있구나. 주주 가치는 주주 환원율 곱하기 기업 가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모다란 교수님이나 모든 재무 이론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있는 포뮬러예요. 잠깐만 여기 주주 가치라는 게 있고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기업 가치가 주주 가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환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주주 환원을 안 하면 그러면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주 가치가 1-B만큼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낮을수록 사내 유보율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 대비해서 원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주주 가치, 유통 주식의 가치가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예요. 이게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게 포뮬러에 그냥 딱 나와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빼고 주주 환원율이 25%거든요. 그러면 0.2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B가 0.7이니까 0.75니까 페어 밸류를 곱하고 0.25를 곱해야 코리아 페어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1.8이잖아요. 대만 1.8, 한국 1.0이잖아요. PBR로 계산. 이게 PER 모형인데 다모다란 교수님 교과서 보면 ROE를
여기다 ROE를 곱하면 PBR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 그냥 ROE를 앞에다 붙이면 PBR이 됩니다. 그래서 ROE가 한국하고 대만이 좀 차이가 있지만 PBR로 똑같이 나오는데 결국은 대만 1.8, 한국이 1.0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그냥 앞에 있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해는 됐고요.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할인 모형,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 세이브 코스피 하는데 밸류에이션 강인가? 이렇게 좀 약간 혼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죠. 무엇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저 식에서 사내 유보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적정한 가치는 4배가 아니고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PER이 4배가 아니고 10배가. 그렇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좀 사내 유보를 좀 해놔야지. 그거 다 주주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 기업들. 그러니까 사이클이 너무 심한 기업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내 유보를 해놔야 나중에 경기 안 좋아질 때 투자해가지고 내가 먹지. 이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내 유보율이 30%, 주주 환원율이 70%면 네.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같아진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즉 30% 정도는 재투자라든지 또는 어떤 유보를 해서 이머전시 상황에서 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평균적으로 30%면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 30%로도 모자란다. 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서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30% 정도면은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진짜 10년에 한 번 오는 경기가 완전히 긴축이 되면서 부도 위기에 몰릴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10년에 한 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에 한 번 오는 그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를 80% 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30% 정도면은 그 기업이 고잉 컨선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은 유상증자에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10년 동안의 주주 환원을 충분해서 신뢰도가 쌓여 있다면은 다른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PER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자본시장의 컨센서스고 신뢰고 작동 원리예요. 네. 그 원리를 부정하고 나는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작동 원리 거버넌스 이런 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무조건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갖고 있겠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디스카운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디스카운트해서 PER 4배, 2배 막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주도 고통스럽고 그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도 떨어지면서 새로운 혁신에 나서기도 어려워지고 악순환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하냐라는 거는 진짜 답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잠깐 조금 더 말씀. 물론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지속성에 따라서 시클리컬 기업은 뭐 한 40% 유보할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그 베리에이션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30%면 충분하다라고 돼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산유보를 거의 안 하니까 어차피 그런 위기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매크로가 쇼크가 나도 애플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산유보가 적으니까 시클리컬 기업은 분명히 70%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주주 환원을 덜 해도 적정한 수준이 그게 덜 하겠죠. 덜 하더라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보면은 아무리 시클리컬 기업에도 50% 넘어요. 그래서 한국이 25%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낮은 거다. 너무 낮은 거. 아무리 시클리컬 기업이고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 화학 기업이고 뭐 조선 기업이 해도 50% 넘어야 돼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야. 학생이야.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해서 2시간 더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학생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죽어요. 이러는 거죠.
사실은 5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산액 유본 아니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적정한 수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죠. 또 비유를 들으면은 전 부부의 비유를 드는데 네. 이제 가장이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생활비를 2달, 석 달 안 주고 있어. 1년째 안 줘. 아, 네.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저축해둔 걸로 좀 쓰고 먹고 살고 그러다 또 뭐 신용대출해서 애기들 먹여 살리고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 아니 당신이 요즘 보니까 사업도 잘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저축도 꽤 한 것 같던데 계좌 통장 보니까 돈도 뭐 한 5천만 원 쌓였던데 이제 나 생활비 좀 줘. 이러니까 네. 아니 5년 전에 내가 우리 사업이 부도날 뻔했잖아. 이걸 계속 모아서 한 5년 모아가지고 한 5억을 만들어야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와이프가 그럼 나는 5년 동안 굶어 죽으란 말이냐. 뭐 나는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또 힘을 합쳐서 부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아니 먹고 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아니 언제 이렇게 재밌는 비유를 생각하셨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와이프에 좀 약간 좀 빙의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나는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아니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몇 억씩 그렇게 투자하는 분 이거 배당 안 해도 관계없다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도 좀 줘 배당 줘 뭐 이렇게. 카카오가 보니까 배당 주주가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카카오 그 주주 중에서 막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나는 이거 배당 안 해도 관계없어 라고 하는 사람 몇 명 되겠냐고.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등록금 아껴가지고 알바하면서 그 모아가지고 투자한 분이고 배당을 그래도 일부라도 주셔야지 그걸 생활비에 보태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주식을. 네. 계속 팔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얘기를 그래도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는 그래서 네. 자 그러면은 주주 환원율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에 변동성의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주 환원율이 낮은 경우가 대주주가 독재하고 있고 이사회가 끊어져 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현금을 만드는 현금통이 있고 주주가 있는데 그 둘 기업과 주주 사이를 잇는 배관이 이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사회 독립성이 없단 말은 그 배관이 끊어져 있단 말이고 중간에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경우를 독재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추세선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공정한 거버넌스인 경우는 변동성이 안정이 되고 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독재 거버넌스가 돼서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너를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고점 대비 40% 폭락하는 건 다 다반사고 그냥 내리면서 4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할인율을 10이라고 보고 성장률이 5라고 볼게요. 네. 그런데 위에가 예를 들어서 환원율이 20이다. 주주 환원율이 20이다. 그러면은 네. 이제 위에가 2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PER이 10배가 돼요. PER이 페어 PER이 10배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주 환원율이 70으로 올라가면은 주주 환원율이 70으로 올라가면은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요.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배당을 많이 하거나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은 EPS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볼록성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기억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면은 원래 10배로 거래되는 기업이 17.5배로 PER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요. 실제로도 주주 제한을 해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고 대주주가 생각을 바꿔서 주주 배당 정책을 바꾸면은 이렇게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됩니다. 네. 물론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시장이 신뢰할 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꾸준히 그러한 높은 배당 성향이나 주주 환원율을 유지하면은 이렇게 리레이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주 환원율이 20%밖에 안 된다. 이런 건 독재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성장 국면과 성숙 국면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네. 100이라는 현금이 있었고 그걸 100을 재투자해서 20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1000에서 2000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PER이 10배로 거래가 되거든요. 여기가 PER 10배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국면에서. 성장하는 국면에. 또 주의하실 성장하는 국면인데도 독재 거버넌스라서 PER이 너무 낮네요. 10배면. 그렇죠. 네. 10배가 높지 않은데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그래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 자체가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5가지가 있는데 성장, 재투자. 네. 재투자는 성장, 그다음에 M&A, 그다음에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이렇게 보통 5가지가 있다고 재무이론에서 가르치거든요. 야, 주주 환원하는 방법도 그렇게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그냥 배당만 주고 끝이 아니고.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나쁜 주주 환원이 배당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왜냐면 배당 주는 거 좋은 거 아닌가? 네. 배당에는 일단 텍스 효과가 있고.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올 때까지, 배당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올 때까지 법인세가 이제 차감되잖아요. 거기서 한번 법인세가 뜯기죠. 공제가 되고, 그다음 배당 소득세 또 나가잖아요. 받는 사람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주주 환원율이 떨어집니다. 네. 실제로 주주한테 떨어지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투자. 여러분 월급 받아도 별거 없어요. 뭐 세금 내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세금으로 워낙 많이 나가니까 배당은 세금으로 앞에 너무 2번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주가 누리는 효과는 반감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재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는 경우는 세금이 전혀 안 나가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 환원이다라고 보면, 물론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투자, 아마존 같은 경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하거든요. 배당을 하지 않고 벅시아 해더웨이도 배당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투자하는 것이 더 뛰어난 주주 환원이다. 왜냐? 세금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를 부과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다 써버리는 거예요. 배당 가능 이익을. 재투자하는 재원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멋있는 거지. 진짜 그렇죠. 멋있게 내가 성장해 줄게. 그렇죠. 내가 너한테 돈 맡기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아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아주머니한테 제가 해가지고 돈 훨씬, 진짜 5천만 원이 5억 된다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거 엄청 좋은 거지. 좋은 거죠. 가정에도 좋은 그렇죠. 거고. 아내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그건 아니고. 내가 이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5억 받을 수 있어. 애기 엄마 좀만 더 참아줘. 좀만 더 견뎌줘. 그럼 견디지. 그럼 견딜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은 2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 첫째, 가장의 성장 전략이 실제로 현실적이어야 돼. 엄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엄한 소리, 그냥 황당한 소리 하면서 들리면서 하늘에서 별 따줄게 이렇게 하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 안 되죠. 현실적이어야 되고. 2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진짜 5억이 됐을 때 그것을 가족 전체가 나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렇게 5억이 됐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혼하겠다 그러고 물적 분할하고 해가지고 5억이 됐는데 그 돈은 몰래 빼가지고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성장이 주주 환원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아요.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장 전략이 현실적이고 충분히 성장했을 때, 성숙기 됐을 때, 드디어 그때 그 쌓여있는 현금을 온전히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겠다라는 신뢰가 있으면은 성장하는 구간 동안 똑같이 주가가 오릅니다. 배당하지 않아도. 그래서 성장이 최고의 주주 환원이다. 주가 상승이 오히려 주주에게 더 좋은 주주 환원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은 그 2가지가 전제가 되는 경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성장하는 구간 동안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특별히 불거지지 않는다. 성장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멘텀 구간에서는 거버넌스 리스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드디어 성숙기에 들어가서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돈 성장하면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내 돈인 줄 알았는데 그 대주주님 회장님 돈이었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난다는 거죠. 박살이 난다. 네. 그래서 성숙 국면에 가면은 배당 가능이 200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 20%만 배당하고 160을 다시 사내 유보하겠다 그러면은 PER이 6배로 이렇게 폭락해요.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폭락하고 다시 또 재투자하면은 이렇게 또 폭등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100% 넘어요. 그래서 폭락, 폭등 이렇게 됩니다. 변동성이 엄청난 변동성이 일으켜져요. 그런데 전업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을 좋아합니다.
아, 전업투자자들은. 그렇죠. 보다가 이제 성숙기 들어가서 성장이 둔화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얼른 팔아. 그 주가 박살나면 여기서 다시 사.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딩을 해서 대박을 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전업 투자 아닌 분들은 이걸 장기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박을 때는 회사 망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가 돌린단 말이에요. 너무 겁이 나서 보통 이 어간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고 이렇게 두 번 파도 거꾸로 타면은 이제 계좌 깡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일으키면 안 된다. 주주 환원율이 70%가 되면은 공정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성장 국면에서 100을 재투자해서 200이 되고 2000까지 주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배당을 70%를 배당하면은 20% 정도 이렇게 주가 조정이 많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크로상에 뭐 쇼크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20% 정도 되면은 이제 조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 추세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차티스트 분들이 이제 뭐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그렇죠. 추세선 말을 하지만 그렇죠. 펀더멘탈리도 저런 설명이 가능하네요.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유심히 봅니다. 저는 펀더멘털리스트지만 왜냐면 그 기술적 분석 안에 저런 생각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 녹아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펀더멘털을 읽어내는 기술적 전략일 뿐이지 같은 산을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공정한 거버넌스 가진 기업의 경우는 모든 기업에 자기가 생각하는 추세선이 있거든요. 우리 기업의 추세선은 여기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저평가가 되면은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평가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죠. 또 거꾸로 여기쯤 있을 때는 내부자가 매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요. 그래서 공정한 거버넌스 갖고 있는 이사회라든지 경영진의 경우는 그 추세선이 어딘지 시장과 소통하면서 주주들이 흔들리지 않게 주가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까지 같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투자 계약이라는 계약의 의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공정한 이사회를 갖고 있고 투자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영진이라면은 이 추세선 위에 아주 높이 있을 때는 고평가라는 시그널을 주고 또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저평가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주주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선관 의무다. 이것도 신인 의무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공정한 이렇게 70%의 주주 환원율을 가지는 기업은 성장할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배당 성향을 확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LG생활건강을 예를 들면은 뭐 많은 기업이 그렇게 됐지만 이 대표적인 성장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LG그룹 전체가 배당 성향이 약 23%입니다. 네.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고요. 네. 차석용 대표님께서 부임하시고 네.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셨거든요. 엄청났죠. 굉장히 뛰어난 그런 통찰을 갖고 계시고 성공을 하셨는데 이런 기업에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신 CEO가 경영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간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40% 이상의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고 여기도 이렇게 최근에는 2021년 7월부터 한 45% 정도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게 네이버에 있는 현금 흐름표인데 캐펙스를 이렇게 했고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인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했고 2016년을 보죠. 2016년도에도 배당 가능 이익이 성장했어요. 다만 2017년도 18년도에 성장이 둔화됐죠. 이때 성장이 둔화될 때는 배당 성향을 확 올려서 70%를 올려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이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LG 그룹 전체가 이건 전체 그룹의 배당 정책이 이제 관철되는 거기 때문에 차석용 회장님 혼자 그걸 이제 결정하시긴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갈 때 프리 캐시플로우가 감익하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추정이 내려와서 약간 감익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이때 제가 만들 때는 감익하는 걸로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5% 폭락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져요. 그런데 이 기업이 제가 보기엔 장기 투자했으면은 10배가거든요. 네. 10배 이상의 주가가 올랐는데 과연 이 기업에 10년 동안 10배를 누릴 수 있는 장기 투자할 수 있었을까? 비전업인 분들이 이렇게 40%씩 폭락하는 이 구간에서 과연 아무런 회사에서 배려를 하지 않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주를 배려하는 이제 부족한, 물론 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하셨는데 네. 굉장히 부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고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 아주 뛰어난 기업인이시고 아주 고성장한 그런 위대한 기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큰 낙폭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그 방법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네. 만약에 LG생활건강이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까지 올린다면 이 주가 변동성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PER 거래되는 페어 PER이 훨씬 높은 가격 PER 한 50배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되고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PER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공정하게 70%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PER이 30배, 40배, 50배로 거래가 돼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그냥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정한 주주 환원율을 유지하는 기업이 드물 뿐이지, 그렇게 공정하게 주주 환원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그에 맞는 상응하는 적정한 PER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사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사실 그 세이브 코스피를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버넌스의 개선 그리고 주주 환원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거버넌스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 해서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거버넌스를 얘기하면서 이걸 고려한 투자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식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대표님한테도 분명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 좋은 일 하셔서 좋아요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도 대표님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 투자자인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를 그만두고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그런 이제 훌륭한 투자자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를 보시는 분들께 또 연합인포맥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 투자의 전략을 철학을 좀 깊이 이해하시고 이런 가치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 배당 할인 모형만 아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투자 전략의 그 이론을 조금만 암기를 하시면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장을 대응하는 세상을 보는 게 주식을 보는 관점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매크로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바람 보는 관점이 많이 안정된다. 그래도 괴롭고 겁이 나지만 많이 안정된다.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에 희생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고 아직도 주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시기에 너무 일찍 빠진다든지 또는 너무 일찍 들어간다든지 또는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변동성이 희생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변동성이 희생됨으로써 퇴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좀 그 쉬운 말로는 이제 털린다는 거죠. 털린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만 막으셔도 그것만 자기가 견디실 수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잘 매매하지 잘 투자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인류 문명의 이런 자산 시장과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류 문명의 그런 문명의 발전에 누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서 주말에 네. 시간이 좀 남을 때 사업 보고서를 좀 열심히 읽으신다든지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러한 포뮬러를 이용해서 엑셀이라든지 뭐 간단한 이게 그냥 써가지고 계산기 놓으시고 이렇게 자판기 두드리시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그것만 조금 하셔도 훨씬 더 안정되고 훨씬 뛰어난 그런 성과를 올리실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냥 아주 간단한 네. 그런 투자 전략을 올려서 지금은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네. 재작년에인가 그때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네. 연 15%가 나온다 라는 그 로직을 설명해서 그걸 시뮬레이션 했었어요. 실제로 그냥. 그래서 2018년도였나? 그때 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바로 15%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한 지는 1998년도에 IT 버블 시작을 하기 직전에 IT 버블의 직전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몰빵했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기술에. 네. 그때 저는 뭐 차트 보고 했었고 뭐 상따. 그때 제가 처음 배운 방법 제 아는 분이 상따가 최고다. 그래서 상따를 그때 상한가 가장 많이 쓸 때 상한가에 따라가면 그 다음날 또 오른다. 그거 최고 주도주 추종 매매. 주도주 따라가기. 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오른 게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몰빵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몰빵을 해서 3배가 났어. 그런데 IT 버블에서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주식은 장기 투자지 또.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주도주 추종 매매는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잘 팔아야 되는데 또 추세 꺾이면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 또 막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이 되는 거지. 그래서 IT 버블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998년도, 99년, 2000년,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잘하는 이유가 새로운 기술을 몰빵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움직이는 걸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 몸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 IT 버블 때를 비교하신 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시작을 해서 그대로 갖고 있어 2014년도에 솔본이라는 것은 손절했죠. 20분의 1토막이 나서. 그대로 갖고 전 상폐되지는 않았고요. 네. 새로운 기술 이름 바꿔가지고 솔본이라는 걸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솔본으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대신에 20분의 1토막이 났죠. 20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이 나서 손절을 했는데 마이너스 95%네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98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하면서도 뭐 조금씩 어디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부터 그때 워런 버핏 회장님의 스노우볼 같은 읽고 또 담몬다라는 교수님의 이런 책도 추천을 받아서 읽고 그러면 저는 변호사로서 교과서를 읽고 이 교과서 이론을 갖고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네. 누구한테서 뭐 주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줄 그어가지고 이렇게 자대로 줄 긋고 요약해서 암기하고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밸류 인베스팅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제가 직접 밸류에이션 해보고 간단한 포뮬러 가지고 얘는 비싸다 얘는 싸다 그리고 또 이코노믹 모트라는 그 워런 버핏 회장님의 찰리 몽고 회장님의 그런 이 기업은 정말 지속 가능한 게 몇 년짜리일까 저는 보통 10년 이상 이 기업은 최소 10년 안에는 경쟁 우위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기업만 거래하자라는 트라우마 새로운 기술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2012년도부터 정말 눈에 띄게 성과가 좋았고요. 저도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났지만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수익률을 저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지만 그런 말씀 드리는 걸 계좌 까기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참 저도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 같고 아니 굳이 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뭐 남부럽지 않게 그런 투자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싱가포르 가서 좀 더 큰 글로벌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은 네. 변호사를 그만두고 파트너 하다가 제가 연봉이 그때 5억이었는데 연봉 5억을 그만두고 매니저를 하고 이 포뮬러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싱가포르 가서 매니저를 하겠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버넌스 리스크라든지 거버넌스 문제 또는 이러한 밸류 인베스팅에 관련된 포뮬러는 이건 실제로 시장에서 현재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그 포뮬러들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다만 다모다란 교수님의 블로그에 가시면은 애플을 DCF한 엑셀 시트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WACC가 8%로 됐습니다. 네. 8%로 됐으면은 지금 고밸류예요. 고평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한 WACC 계산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공식으로 넣으면은 애플이 지금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로 WACC를 넣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평가예요, 애플은.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는 페드의 긴축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 회장님이나 다른 교수님 같은 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8%를 놓고 밸류에이션 보수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애플도 고평가고 비싸다. 다 고평가로 나오니까 지금은 엑시트 해야 됩니다. 나스닥은 다 엑시트하고 고평가된 주식들 다 엑시트하고 아주 저평가된 가치 투자인 PR 4배 이런 거 투자해서 저도 최근에 어느 한 기업에 주주 제안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 PR 4배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에 주주 제안하고 리레이팅 되면서 매크로 위험한 이런 환경을 헤쳐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전략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포뮬러는 다모다란 교수님의 포뮬러 또는 밸류 인베스팅에 관련된 포뮬러는 지금도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단 그 포뮬러를 갖고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그렇죠. 이 기업이 얼마 동안 성장할 것인지,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 기업의 적정한 할인율을 얼마나 줄 것인지는 다르지만 그걸 자기가 해보면은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자기 자신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난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가 있는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함도 있고 뭐 완전히 테슬라 까는 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포뮬러를 계산하면서 시장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면 훨씬 심리가 안정돼요. 조금 좀 위험하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좀 고밸류인 것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를 공부하실 때 밸류에이션을 계산하실 때 거버넌스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여기 거죠. 보시듯이 이 다모다란 교수님의 배당 성향, 배당 할인 모형인 앞에 주주 환원율이 앞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거버넌스가 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거버넌스가 개선을 감안한 투자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